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계속 첨성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첨성대가 의외로 우리의 그 인류의 정치 발전사, 거기에 그 정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주 밀접한 어떤 그 아이콘 같은 존재여서 이것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첨성대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죠.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여기에 보면 군주가 칼을 짚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텐데, 그 군주는 왕하고 좀 다르긴 다르죠. 그 왕 중에 아주 작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군주가 잡고 있는 칼은 보통 칼이 아닙니다. 그게 칼이 됐든 아주 장식이 화려한 그 쇠로 된 쇠뭉치가 됐든 그것을 권봉이라고 합니다. 그 권봉의 의미가 신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동아시아 이쪽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었을까? 그냥 개인, 왕의 집안이라고 하는 왕가, 이게 그런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류가 발전해 오는 과정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첨성대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라고 하는 고대 국가, 지금 선덕여왕 때는 그렇게 되죠. 바로 그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왕권에 복종을 했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보다 더 옛날에 여기에 살았던 그런 의미에서 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라에서 왕권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 이 동아시아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대륙. 왜냐하면 중국에도 크고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는 왕국들이 많이 있었고, 전체 통일왕국은 몇 번 되지 않았고, 그리고 633년, 647년 하는 이 7세기 전반기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하면서 어떤 자료나 정보를 볼 때 건너뛴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오해를 해서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죠. 그러니 정확히 표현을 하면 중국 대륙, 일본 열도, 그리고 이 한반도, 이 지역에 이곳에 있던 그 황제 혹은 왕들, 그래서 제왕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의 그 권능은 신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것이다. 서양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왕권 천수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통치자, 왕권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해서 이 첨성대를 들여다보게 되면 대단히 흥미롭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저 건너에
그 첨성대가 보이고, 여기는 월성 앞에 있는 해자, 물로 성 앞을 막아놓은 그런 것도 보이고, 또 가까이 건너편에 보이는 숲은 바로 계림입니다. 이제 한번 그 첨성대하고 이 왕권 천수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이 첨성대라는 것은 그 명칭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첨성대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삼국유사에 그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첨성대를 또 점성대, 점 찍다 할 때 점하고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점성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첨이라고 하는 한자는 살피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첨성대 이러면 일단 현대식으로 봤을 때 별을 관찰하는 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별성자를 단지 별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먼 과거의 그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차차 그것은 짚어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 첨성대를 점성대라고 썼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자료를 보면 이 점성술인이, 점장이 또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 뭐 미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에 그게 다시 좀 성행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데서 거 봐라, 첨성대 저기 점을 치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마음 쓸 일은 아니고, 삼국유사에서 첨성대라고 했으면서 또 점성대라고 하다니 참 이상하네. 그렇죠?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삼국유사에서 뇌물마립간의 능은 점성대의 서남쪽에 있다. 그 점성대의 서남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위치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첨성대에서 요렇게 요 계림숲 있는 쪽으로 요렇게 방향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볼 때는 한 30도, 35도 요렇게 가면 저 계림숲 너머에 바로 뇌물마립간의 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점성대라고 쓴 겁니다. 이것이 또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는 한 것이죠. 그래,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게 첨성이냐 점성이냐 이렇게 될 텐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점성이라는 것이 그 오늘날 이야기하는 점친다 하는 거하고 같은 듯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오늘날의 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당 아니다. 예언을 하는, 점을 친다는 것은 흔히 예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한다, 이것도 아니다. 뭐 이 정도를 좀 걸러내면은 범위를 약간 좁힐 수 있겠죠. 자, 무당이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 기록을 고려사 있지 않습니까? 고려사 1298년 4월 8일 충선왕 즉위년의 그 기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사국에서 왕에게 건의를 했다. 무격을 내쫓아라. 이 무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과 박수를 가리키는데, 결국 무당들을 궁에서 내쫓으라고
않고 했다는 겁니다. 이 태사국은 첨성을 하는, 점성을 담당하는 그 왕의 기관이었고, 고려사를 보더라도 왕이 그들의 건의에 절대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를 점성대라고 한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점을 친다, 점장이가 어떻다 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첨성과 점성이라는 게 같이 쓰이고 있는데, 그 둘이 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단 둘이 같다고 하는 것은 천문 관측을 한다 하는 면에서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궁금한 게 좀 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7세기경에 천문 관측은 왜 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왜 했을까? 더구나 이게 왕과 관련해서, 왕이 무언가를 알고자 해서 천문 관측을 했다 하는 겁니다. 천문 관측을 한 이유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그 계림 입구에 또 그 비단벌레 차가 들어오는데, 저 차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그러면 왕은 천문을 관측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은 왕에게 자기의 뜻을 의사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 리가, 이런 쪽이 아니고, 만일 그게 맞다면 이 왕이라는 인간은 하늘하고 대화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리의 그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높을 상 하늘 천을 써서 상천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상천, 하늘과 제왕, 황제, 왕들은 서로 대화하는 사이다. 이게 우리의 그 처음 의문을 푸는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단 왕은, 황제는 하늘에 이어져 있고, 하늘은 그 뜻을 황제에게 알린다. 우리나라에서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왕들은 그 군주가 아니고 황제급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거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왕과 황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한데, 한국의 왕도 그냥 제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용어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서양에는 왕권 신수설, 그래서 왕의 위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봤더니 이게 이렇다 해갖고, 그래서 신하들을 처벌하거나 어디를 공격을 해서 짓 부수거나 이런 예가 있죠. 바로 서양의 왕에게는 위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은 황권 천수설 이렇게 돼서 제왕의 위에는 하늘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느 지역이 정벌을 하는 대상이 되고, 어떤 신하는 처벌도 받고 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양에서 황권 천수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뜻을 읽는 수단은 바로 천문입니다. 천문 관측인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 이미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천문이 제왕의 권능이다 하면 그 천문을 읽고 하늘과 대화하는, 물론 일방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그러한 권능을 하늘이 제왕에게 하사한 겁니다. 바로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을 관측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제왕권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천문은 그러면은, 천문이라는 것도 관측과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포함시키는 것이 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력할 때 그 역자입니다. 그 역법이 이 천문에 포함이 돼서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제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밖에서 거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첨성대가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올까 하는 것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 겁니다. 천문에는 관측과 그 해독,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천문 관측을 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첨성대와 점성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것이죠. 점성할 때 점자는 살핀다, 관찰한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뒤에 해독, 해석까지 가면서 나중에 이제 1500년 후인 지금은 점을 보면 점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점으로 연결이 된다. 선우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원전부터 그 점을 쳤다 하는 것들이 그냥 점장이가 딱 나타나서 눈 감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게 아니고, 이 동양에는 아주 일찍부터 천문 관측을 해서 이러한 그 천문을 읽어내는 그런 것이 그 제왕권, 왕권 천수설의 그 내용으로서 계속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이 천문이 관측, 점성하는 분야하고 해독, 해석하는 분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제왕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왕이 복종해야 하는 하늘의 뜻인데 그것을 관측하고 해독하는 것은 자기의 신하들인 인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문종은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해독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그래서 천문 관측을 하는 분야하고 그 천문 현상을 해독하는 분야는 분리가 돼 있었다. 서로 이게 서로 통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천문에 역법이 포함된다고 했죠. 그 역법은 천문 관측을 하긴 하되 그것을 가지고 날짜나 절후 이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절후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는 야유회를 어디로 갈까, 운동회를 언제 할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제왕이 지금을 만약에 무엇 하는 날이라고 정하자 하면 그게 규칙이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법이라는 것, 절후를 정한다 하는 것은 왕권의 행사다.
행정 집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법이 포함된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의 권능이고 하늘이 하사한 그러한 서양 같으면 권봉이다, 신이 내린 칼 같은, 검과 같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왕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천문 관리들은 조정의 관리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엄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의 권능이다, 제왕의 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민간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돼 있어서 민간에서 천문 관측을 하고 천문을 해석을 하고 역법을 건드리고 하게 되면 아주 중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거에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것도 죄가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전부 몰수하고 그리고 정말 중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을 관측하고 기록하고 이것이 하나, 그것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그것이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천문이 제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왕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왜 했겠습니까? 하늘과 소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천문의 주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 제왕의 권능을 주었으니, 하사했으니 제왕은 하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겠죠. 바로 하늘의 뜻에 따라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료를 보고 하게 되면 이 동아시아의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정통 학문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천문이라고 하는 것, 첨성 혹은 점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 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죠. 조선 500년 동안 이념으로 삼았던 바로 그 유교, 그 학문, 정통 학문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이 첨성, 점성이 나타내는 천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역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역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1월 성시인의 모습을 내려 보여주자 성인이 이를 준칙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은 천문을 관측하고 그러면 땅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땅의 법을 살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천문 관측의 결과와 그 해석은 바로 땅에서 법으로 집행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조선에도 역법 체계로 칠정산이라는 것이 있죠. 칠정산 내외편이 있는데 이 칠정산에서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문의 주된 대상인 해, 달, 그리고 5개의 별, 오성입니다. 이 5개의 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게 5개의 별입니다. 이제 이 천문 관측이 실제로 이 자료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보관이 됐나 하는 것이 당나라의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나라 태사국에서 천문 관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이죠. 이 당나라 태사국에서 이렇게 계속 관측을 하고
기록을 하고 해가지고 연간 관측 보고서,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연간 관측 보고서를 1년 동안 모아서 연말에 모두 중서성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중서성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왕으로서는 아주 긴장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간 그때그때의 그 천문 관측 결과 그거하고 1년 동안 나라 전체에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작황, 그러니까 생산 결과, 그리고 홍수가 났는지 가뭄이 났는지 또 다른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한 그것이 그 당나라 제왕의 기거록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역사서로 이제 기록이 되면은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문 관찰을 한 것과 한 해 동안 제왕이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같이 비교해서 나란히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 제왕이 상천, 하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 관측 보고서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국가 비밀이 되겠죠? 이 정도 된다면? 바로 그랬습니다. 천문 관측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천문 관측을 하고 이상하다, 그 이상을 관측하게 되면, 그러면 중서성과 문화성을 건너뛰어서 바로 황제 본인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당 육전이라는 데 있는 기록인데, 길상, 좋은 일, 재앙, 나쁜 일, 이런 징조를 보게 되면 그 관측 보고서를 밀봉하고 왕에게 그 주를 하고 왕이 그 상주를 들어야 한다. 이걸 누설하면 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문 관측 결과, 천문 현상은 어떤 뜻이 담겼는가? 그 당시에 천문 현상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일식, 월식 이런 기록들 있죠. 그런데 일식이나 월식 같은 이런 것을 하늘의 경고라고 그 분류를 하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늘이 경고를 내릴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 무조건 제왕의 통치력이 부족하거나 제왕의 도덕성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하늘이 경고를 한다. 이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 동아시아 어디나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 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 그 조선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경우에도 왕이 그 자책을 하는, 반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이 뜻을 보이면 제왕은 즉시 반성하고 덕을 닦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제왕권을 하사한 하늘의 뜻이니까 제왕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 국가이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과거 제왕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존재고,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인데 당나라 때가 이게 아주 극성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마 한 71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개원 7년 5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장안에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온통 캄캄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천문 관측을 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한 것이죠. 이게 천문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 당시 그 당나라 황제가 현종 이윤기였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당의 현종이 즉시 소복으로 갈아입고, 소복은 그냥 흰 옷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상제가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소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궁에서 모든 음악 연주 이런 것을 다 중단시키고 그리고 밥을 줄였다고 합니다. 식사의 양과 가짓수 이런 것을 아주 소박하게 줄이고 그리고 죄수들을 살펴보고 보통 이런 경우에 사면을 하죠. 그리고 농사를 장려하고 직접 왕과 왕실에서 농사를 하는데 가서 같이 그걸 돌본다고 할까 이런 거를 하면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기의 혼의편에는 이렇게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해와 달을 구하는,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절차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고려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가령 일식이 있을 때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왕하고 백관이 모두 소복 차림으로 각자의 근무 장소에서 태양을 향해서 손을 받들고 해가 다시 밝아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게 만일 정지 동작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거의 극기 훈련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가끔씩 감사합니다 하고 돌출 방송이 막 나오는데 내내 그게 비단벌레에서 하는 방송인데 글쎄 아무리 봐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단벌레 차가 많이 다닙니다. 하늘은 제왕에게 쓸모있는 정보도 줍니다.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서경에 보면 이게 유교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요한 저서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경에 보면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사람인자 떼시자를 써서 인시를 삼가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생업에 필요한 적당한 시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생업에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려준다. 요것을 받아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역법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 이 점자가 자세히 살펴보다 들여다보다 그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지켜야 하는 헌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기록이 있습니다. 1542년 중종 37년 실록, 그때가 이제
1542년 1월 18일 상소문의 내용이고 거기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글까지 같이 적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겨울의 우레가 한여름과 같으니 이것은 하늘의 견책이다. 하늘이 나무란다는 겁니다. 두 차례나 지진이 났으니 땅이 이변을 보인 것이다. 또 해에도 변괴가 생겨서 백기가 흰 백자에다가 그 공기할 때 기자 이 백기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전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여 이걸 다시 되돌려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훨씬 많은 분량의 그 상소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왕이 답을 하기를 내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이렇게 거듭거듭 재변이 생기는 것이다. 상소는 타당하다. 그러니 다시 더 경계하고 성찰하여 성심으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겠다. 정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헌법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소와 왕의 비답 아래에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가 써놓은 말이 더 의아했습니다. 상은, 이게 임금을 가리킵니다. 상은 간하는 말을 따르기를 표면으로만 하고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곤직에, 이 곤직은 임금의 자리가 됩니다. 곤직에 모자람이 있다. 정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나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 누구라도 바로 처벌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이 이 군주시대 전제 국가에서 왕이 하늘의 뜻에 하늘의 견책을 받고 이 바로 그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왕의 자리에 있음에 모자람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만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조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근대로 상당히 가깝게 온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조 때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780년 9월 29일 정조 4년 기록입니다. 청대의 경고가 있으므로, 이때 청대라고 하는 것은 관상감으로 내내 이 천문 관측을 하는 기관입니다. 청대의 경고가 있으므로 과인이 두려워서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다. 하늘의 견책에 답하고 하늘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는 내가 진실로 반성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중에도 있습니다. 1878년 고종 15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청대에서 내내 관상감입니다. 천문 관측을 하고 그 해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청대에서 노인성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니 자범으로서 사형죄인 이하를 모두 사면하라. 그러면 1878년이면 19세기 거의 말 아닙니까? 그때도 역시 왕권 천수설 이쪽에서는 그게 작용을 했고,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천문의 결과, 거기에 대한 풀이, 하늘의 경고에 응답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점성은 오늘날의 점성술 이런 것이 아니고 점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신라, 당나라, 그리고는 이 19세기 후반까지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대륙 동일하게 이렇게 헌법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기록이 대단히 방대한 역사 기록이 축적되어 있고, 결국 이 황권 천수의 그 증거인 방대한 천문 관찰 기록이 있는데, 바로 요 관찰 기록 면에만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틀림없는 과학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첨단 과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천문 역법의 권능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워서 그 제왕의 권능에 반발한 반란자들까지도 이 천문을 자기들 손에 넣고자 아주 열렬히 이거를 열망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반란자들도 그것만 얻으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새로운 황제 노릇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첨성대라고 하는 것이 점성대라고 기록이 된 것은 별 문제는 없다. 내내 첨성이나 점성이나 천문 관측의 뜻이고, 저 첨성대가 저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이 땅에 있던 나라 신라가 황제의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았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러한 황제의 권능을 행사했던 왕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첨성대에서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홍수 피해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일기예보처럼 그런 기능을 했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줬다 하는 것도 역시 과학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 정치, 시사, 이런 그 국가론 이런 데서 볼 때 저 첨성대가 상징하는 것은 신라 왕국은 왕권 천수라는 것이 이미 구현됐던 그런 왕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제왕들이, 이 동아시아의 제왕들이 저 하늘의 뜻에 그렇게 복종을 했던, 한마디 반발을 못하고 복종을 했던, 그리고 신하들이 제왕에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됐던,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왕도 벌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천문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헌법의 씨앗이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됐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첨성대와 헌법, 왕권 천수설, 여기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